어머니를 내가 버렸다고? 남편의 말이 등 뒤로 날아와 박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가는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손 위에 남은 거품은 아직 다 씻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김아리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른 뒤에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남편 박준혁은 거실과 부엌 사이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퇴근 후 재킷을 소파에 걸쳐두는 평소 습관대로 한쪽 팔에 재킷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이 옳은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형 쪽에서 연락이 왔어.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하리는 행주를 싱크대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속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병원에 모시고 나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고. 전날까지 어머니는 이 집 안방에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좋아하시는 드라마를 보시다가 일찍 주무셨습니다. 하리는 불을 끄기 전에 문틈으로 고른 숨소리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하린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버렸다고? 하린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확신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서늘했습니다. 확신도 없으면서 그 말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 김아린. 올해 38. 결혼한 지 어느새 11년이 되었습니다. 무난하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이었습니다. 남편의 형 내외와도 명절이면 안부를 나누고 어른들 앞에서는 웃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2번씩 오시는 어머니를 위해 깨끗한 이불을 펴고 뜨거운 국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날들이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형수의 말 한마디가 할인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낯선 한기였습니다. 단순한 오해라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방향이 맞춰진 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리는 창밖의 어둠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일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미리 설계했다는 직감이 등줄기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등을 돌렸고 천장을 바라보던 하린의 머릿속은 자꾸만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안에는 무언가 비틀린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린이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챈 것뿐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 괜찮겠어? 하린은 잠시 생각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형 내외 쪽에서 선이 그어졌습니다. 명절 준비를 의논하려고 전화를 드린 것은 할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형수였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안에는 처음부터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못해요. 시집살이도 따로 했고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요. 하린 씨가 약속했잖아요, 처음에. 하리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둘인 집에서 며느리 한 명이 모든 것을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형은 한 번도 그 문제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얼굴을 비출 때도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형 내외는 늘 적당한 거리에서 안타깝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배려가 아니라 배제라는 것을.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드려도 한번 훑어보시다가 숟가락을 놓으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 하리는 그것이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더 이른 아침에 일어났고 국물 맛을 더 신경 쓰고 반찬 가짓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거나 이따금 툭 던져지는 한마디였습니다. 이 집 반찬은 왜 이렇게 간이 없어? 하리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다음번엔 간을 더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리는 맞추려 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두 번째 해가 지날 무렵부터 말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전을 부치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피부에 차가운 물을 흘리고 있는 할인을 보며 어머니는 부엌 입구에 기대선 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운 집인데. 이 정도도 못 버텨.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꾹 눌렀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채널을 넘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말은 반복되었습니다. 강도는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앞에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 결혼 왜 했냐? 밥을 먹던 준혁의 숟가락이 잠깐 허공에 멈추는 것을 하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떴습니다. 할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이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할인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음에도 바닥이 있다는 것을, 소문은 채울 수 있지만 다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지금 이 집에서 서서히 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형수가 현관 앞에서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좀 모시고 다녀올게요. 건강검진 예약해놨거든요. 그 말을 들은 하리는 특별히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 내외가 직접 나서는 일이 드물었으니 잘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옅은 베이지색 외출복을 갖춰 입으시고 작은 손가방을 드셨습니다. 현관문이 닫혔고 하리는 다시 집안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끊고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수가 병원 나온 뒤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어머니가 안 보인다고. 할인은 즉시 물었습니다. 병원이 어딘지,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계셨던 곳이 어딘지, 주변 CCTV는 확인했는지. 그러나 준혁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의 핸드폰 스피커에서 형수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하리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 하린 씨가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 집 분위기 모를 것 같아? 평소에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하리는 국자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그 순간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틀에 손을 짚고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침묵하다가 할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단 더 찾아봐야지. 그것이 남편이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부정도 없었고 항변도 없었습니다. 형수의 말을 반박하는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존중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형 내외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은 소파 한쪽 끝에 팔짱을 낀 채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형수는 그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할인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준비해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할인 씨,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모시겠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싫었으면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할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버린 적이 없어요. 직접 모시고 나가신 분이 누구예요? 형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장 모욕적이었습니다. 병원 모시고 간 게 죄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버렸다는 소리가 동네에 어떻게 퍼지겠어요? 벌써 몇 집이 알고 있는데. 벌써 그 단어가 귓속에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도 전에,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할인은 가해자였고 어머니는 피해자였으며 그것을 세상에 알린 것은 형수였습니다. 형은 그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소파 끝에 앉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1년을 함께한 남자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무도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형 내외가 돌아간 뒤 할인은 안방 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아 핸드폰을 양손으로 쥔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배신감도 한꺼번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잦아든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한 가지 결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11년 동안 할인이 택해온 방법은 참음이었습니다. 말을 삼켰고 감정을 눌렀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참음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 공격을 위한 빈자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이미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할인은 먼저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노인 실종 신고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할인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형의 배우자입니다. 그날 오전에 병원 데려간다며 직접 모시고 나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할인의 숨을 조금 고르게 해주었습니다. 신고를 마친 뒤 할인은 형수가 언급했던 병원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검색해서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그날 어머니 성함으로 건강검진 예약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대기음이 흘렀습니다. 안내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해당 날짜에 그 성함의 예약 내역이 없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끊고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병원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나간 이유가 처음부터 다른 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은 메모장을 꺼내 시간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간 시각, 마지막으로 어머니 연락이 왔던 시각, 준혁에게 전화가 왔던 시각, 병원 예약이 없다는 사실, 숫자들 사이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병원도 없었는데 두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튿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 신고 지역 인근 백화점에 외부 CCTV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협조 요청서에 서명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준혁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것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화점 외부 CCTV에 두 사람이 찍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리는 경찰서 열람실의 좁은 의자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수가 백화점 정문 앞 낮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방을 두 손으로 무릎 위에 올린 채 앉아 계셨습니다. 잠시 후 형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한번 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벤치에 혼자 남으셨습니다. 하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같은 건물 1층 카페 직원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오랫동안 벤치에 혼자 앉아 계셨다고, 함께 온 여자는 금방 사라졌고 할머니는 한동안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리번거리셨다고. 혼자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셔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하리는 어머니가 그 벤치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을지를 떠올렸습니다. 손가방을 꼭 쥔 채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어머니를. 증언은 두 개였습니다. 영상은 하나였습니다. 병원 예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그날 밤 식탁 앞에 혼자 앉아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책임 전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11년 동안 할인이 아무 말 없이 참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메모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말한다. 그리고 그 영상 하나가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가족 모임을 요청한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내외도 오셔야 해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준혁은 그 평온함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멀지 않은 복지관 앞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행인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끊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임 당일 저녁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형은 소파 한쪽에 팔짱을 낀 채 앉았습니다. 형수는 그 옆에 단정하게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말이 통했다고 믿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탁자 앞에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CCTV 캡처 화면 3장, 병원 예약 미확인 문자, 카페 직원의 진술서 4분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감정 없이 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어머니를 벤치에 혼자 두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날 병원 예약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형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잠깐 자리 비운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캡처 화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옆을 돌아보았습니다. 형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 안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하리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형수. 준혁이 낮게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흐릿하게 쓰이던 그 호칭이 처음으로 정확한 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해봐. 형수는 끝내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그 말을 남기고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형은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은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준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 종이들을 오래 내려다보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의심한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인지 아마 그 자신도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1년의 시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남자가 밉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이 지금 하린에게 남은 에너지의 전부를 써야 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더 이상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 이건 고부 갈등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간 건 범죄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11년 동안 이 구조가 저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당신은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 구조 안에 있지 않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리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며칠 전 미리 싸두었던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준혁이 뒤늦게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손이 옆구리에서 힘없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린아, 잠깐만. 저 괜찮아요. 하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웃었습니다. 억지가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괜찮을 것 같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이유로 누군가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것이 용납될 때 그 이름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하리는 그것을 11년이 걸려 알았습니다. 그러나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자리든 진실은 끝내 증거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온 사람의 결심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무너진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의 구조였습니다. 하리는 그날 밤 오래간만에 창문을 열고 잠들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